안녕하십니까. 평촌문화의 집 현충기를 맡은 윤정희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8번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론 4차시 그리고 체험 답사 해가지고 답사 영상으로 4차시를 만날 텐데, 서울, 수원, 경기도 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 이렇게 4군데를 다닐 거예요. 저희가 여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독립운동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답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떠나볼까 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대면으로 이렇게 같이 답사도 하고 이론도 하고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여러 번 이걸 반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 서울 지역을 한번 다녀올 거예요. 서울에서도 효창공원을 저희가 정했는데요. 효창공원은 효창원이라는 곳으로 해서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사할 때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소개를 드릴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는 김구를 중심으로 개화기서부터 해방 때까지의 전반적인 독립운동의 활동 그리고 흐름들을 좀 파악하는 시간으로 가질까 해요. 그리고 효창공원은 또 김구 선생의 묘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독립운동가들을 또 기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과 인물들, 그리고 김구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먼저 저희 서울 효창공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백범 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글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에요. 백범 김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했던 말이기도 한데,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첫 번째도 대한독립, 두 번째도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세 번째에서도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김구의 생각이 이때 당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운동에 앞장을 섰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완전한 자주독립. 독립도 있고, 그쵸? 그럼 완전한 자주독립. 완전한 자주독립이란 무슨 뜻일까? 완벽한 독립을 이루되 자주적으로 이뤄야 한다. 그럼 자주적인 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독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완벽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앞장서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자주독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뿐 아니라 나머지 수업도 한번 완전한 자주독립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이 진정으로 바란 것은 무엇일까? 제가 질문을 2가지를 나중에 넣어요. 일제강점기 때 바랬던 거, 그리고 해방 후에 바랬던 거. 그래서 이것들을 좀 구분을 좀 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제강점기는 지금 나의 소원이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완전한 자주독립이에요. 우리 국민이 획득할 수 있는 독립, 일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독립, 그것이 바로 김구 선생이 원했던 바람이겠죠. 김구 선생의 사진을 보면 선생님이 2가지를 넣어놨어요.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의 사진과 충칭 임시정부 시기의 사진이에요. 상하이는 1920년대쯤의 사진이고요. 충칭은 한 40년대 사진이에요. 두 사진의 차이가 한 20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외모에서도 그 세월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 사진을 넣은 건 이미지가 너무 다르셔서 콧수염 기르신 모습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의 모습은 콧수염이 없는 좀 후덕한 모습이어서 제가 좀 달라서 두 가지 모습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 시기의 모습도 제가 뒤에서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김구 선생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게요. 김구 선생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어요. 북쪽 황해도 지역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때 아명은 청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구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보통 이때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가명을 여러 개를 갖고 계셔요. 왜냐면 이제 감시나 일제 그런 것부터 체포영 뭐 이런 거에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활동하기 좋도록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데 김구 선생도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선 태어날 때의 아명은 창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20살 때는 창수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유명했던 사건인 스치다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30대 때는 1909년에 안중근 의거 사건에 연루가 되기도 해요. 안중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토 히로부미 이제 그 사건이죠. 그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이제 사살한 사건. 그래서 이 안중근 의거에 연루돼서 체포가 돼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구자를 쓰는 김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호도 백범이라는 호를 사용하게 되시죠.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상하이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십니다. 그리고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같이 이제 주요 인물로 활동을 하시고요. 한인애국단 활동도 하십니다. 해방 후에는 70이 넘은 나이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세요. 미봉창, 윤봉길, 백정기라는 이제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쪽에서 이제 형을 살고 돌아가셨던 분들, 일본에서 돌아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유해를 우리나라에 모시게 되는 일도 하시고요.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완전한 하나의 통일,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또 노력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라는 연설과 함께 남북 협상을 시도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두희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시게 돼요. 경교장에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 체험 영상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효창원에 이분은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을미사병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요.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저질렀던 사건인데 경복궁, 건천궁이라는 곳에 이쪽 대부분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제 잠을 자고 지내던 생활을 하던 곳이에요. 근데 이 건천궁에 일본 자객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천궁은 위치가 경복궁에서 거의 제일 안쪽에 위치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부자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수십 명의 사람이 이 건천궁까지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때만 해도 아직 일제강점기가 들어가는 시기도 아니고 그런 시기에도 일본의 우리나라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본 자객이 건천궁까지 들어와서 한 나라의 왕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살해한 이후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함께 죽은 여러 시신을 함께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어떤 게 명성황후의 시해인지, 그러니까 유해인지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백성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줬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주모자로 잡혔던 46명의 범죄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외법권이라는 그 조항이 강화도 조약 때 맺어지면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재판소, 그리고 일본인 재판관, 변호사, 검사의 앞에서 일본인들이 죄를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증거도 없어요. 조선에서 증거를 일본까지 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46명 모두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분노가 하늘을 찔렀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한 나라의 국모가 시해당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던 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김구가 스치다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일으킨 사건이 바로 스치다 사건이에요. 황해도 치아포에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 주막에 들려서 이제 요기를 하게 돼요.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 일본군인 이 스치다라는 사람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을미사변을 일으켰던 미우라라는 사람과 이제 공모를 했다는 추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모의 권수를 갚을 목적으로 그 사람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거기다 표를 하나 붙여요. 국모의 원수를 갚을 목적으로 이 외놈을 죽였노라.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이름까지 김창수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러니 이 사건으로 김구는 분명히 자신이 체포될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죠. 만약에 자기가 체포될 거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떳떳하게 밝힐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떳떳하게 밝혔다는 것은 이게 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인 하나의 어떤 전쟁 선포? 그쵸? 정당방위와 같은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밝혔으니 당연히 체포가 되었겠죠. 그리고 3개월 후에 체포가 돼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죠. 감옥에서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이나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킵니다. 대부분의 그런 수감자들이, 조선인들이 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김구가 생각했던 것이, 글을 알고 사람들이 글을 알아야 또 다른 책들도 읽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무지를 깨우쳐줘야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육운동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체포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인 날, 그 사형 선고인 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이 일과 얽혀있는 일화가 있어요. 고종이 이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학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전학이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 어느 날 사형 선고 이 하는 곳에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고종이 전화를 걸어요. 고종의 명으로, 어명이죠. 어명으로, 임금님의 명으로 사형을 면제한다 라는 전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김창수, 그래서 고종의 그 어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형죄인 김창수의 죄를 면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안 받게 돼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래서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이때 죽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역사는 또 한번 살짝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때 전하기의 위력을 또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형 선고에서 벗어났고 이 투옥이 되던 중에 탈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탈출한 이후에 다시 교육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게 되죠.
이 을미사변을 뒤로 하고 드디어 우리나라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 그리고 여러 사람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김구는 이러한 와중에 훨씬 더 독립되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당시는 우리나라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이주민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서 1910년에 한일병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무장투쟁이 이루어집니다. 을미사변이 이루어졌을 때도 을미의병이라 그래서 민간인들이 힘을 합쳐서 무장투쟁을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나라가 넘어가서 식민지가 되어버렸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경찰서를 폭발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을 죽인다거나 일본 헌병대가 있을 때 이제 전쟁처럼 싸운다거나 이런 자잘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 일본의 감시도 심해지고 독립군들에 대한 어떤 핍박도 강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독립운동에 무장투쟁을 하던 독립운동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만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숨어버리는 독립운동가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체포해서 가족들을 고문하고 친척들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어지자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로 이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 일본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거나 이 근거 어디에 갔는지 또 독립운동가를 착출하기 위해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 단위의 간도, 만주죠. 만주 아니면 중국, 연해주 이런 식으로 많은 이주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여러 곳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독립운동을 시작해요. 조용히 낮에는 뭐 농사를 짓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뭐 일본인들의 감시에서 좀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요. 농민처럼. 대신 밤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해서 자신들만의 독립군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없으면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통일적인 정책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간도에도 있고, 그쵸? 그리고 중국에도 여러 군데 생기고, 중국은 워낙 넓으니까. 그리고 연해주에도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생겨나게 된 여러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돼서 어떤 활동을 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자 이럴 때 3.1 만세 운동이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러한 운동을 우리나라 민족은 뭐든지 하나로 통합을 하면 하나의 힘을 이뤄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3.1 만세 운동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독립군들과 그 임시정부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애쓴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리고 이것을 중국 상하이에 만들게 되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계열의 사람들까지 다 참여를 해요. 이때는 여러 사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착된 나라들에서는 이 사상들끼리 또 싸우고 있을 때 저희 나라는 독립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모든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의 힘으로 뭉치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내세운 것도 무장투쟁론. 우선 무장투쟁이 없이는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장투쟁론도 있었고 외교론. 외교론은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꼭 뭐 군사적이나 이런 것들로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을사늑약부터 외교권이 사라지면서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른 나라와 연합하고 연결되고 동맹을 맺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시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미국, 독일 이런 강대국들의 지지를 받는 외교론을 또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 개화기 때나 이제 그때 유학을 떠났던 유학생들이 주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분들, 안창호라든가 서재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대부분, 그리고 이승만 같은 분들도 유학생 출신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외교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실력 양성론이 들어가요. 무조건 사람들은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재 양성도 들어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의 기본은 아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교육의 힘이 현재까지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실력 양성론, 이렇게 세 가지를 내세운 정부가 출현하게 되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상하이에 있었던 청사예요. 이때만 해도 그래도 번듯하게 우리의 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활동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시기가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연통제는 국내에도 여러 개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비밀 연결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통국 같은 건 무역회사 같은 걸로 위장을 해서 조지쇼라는 사람이 이제 외국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해서 돕기도 하고, 무역회사로. 그래서 김구 같은 경우에 피난을 하거나 일제에 뭐 체포령이 떨어졌을 때 이 교통국에서 숨겨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독립공채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군자금을 조달을 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채는 그냥 종이 쪽이에요. 종이 쪽지예요. 종이에다가 얼마를 공채 발행.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 독립공채를 사요. 10만 원어치를. 그럼 제가 10만 원어치의 독립공채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된 이후에 이 공채를 가지고 가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지만, 그쵸? 기부를 하는 거지만 나중에 나라하게 안정이 되었을 때 저에게 돌려주는, 이런 게 바로 공채예요. 그리고 이 공채는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부하고 하나의 독립운동인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의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공채도 발행해서 군자금을 모집을 하고요. 신문도 발행해요. 신문도 발행해서 영자로도 발행을 하고 한글로도 발행해서 국내에는 연결되지 못하는 연통제를 통해서 국내에도 해외의 소식을 알리고 상하이 임시정부의 소식을 알려요. 이 신문을 통해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해외 각지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게 있구나라는 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역사 편찬에도 앞장서요. 일본이 편파된 역사책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에 맞서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료 편찬집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어도 이 임시정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고 조직들이 있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지금으로 치면 국회이며 행정부이며 그리고 청와대의 역할까지 다 했던 곳이 바로 이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원들이에요. 근데 3년 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대표 위원들을 중심으로 찍었던 사진인데, 이때부터 또 큰일이 한번 일어나죠. 국민대표회의가 열려요. 1923년에. 그러면서 이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런 사람들이,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의 이제 정보가 새겠죠.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정보를 수집하듯이 일본도 우리나라의 독립군의 정보, 이런 임시정부의 정보들을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를 압박도 심해지고 감시도 심해지고 활동의 제약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창조파,
아니다. 여기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살려서 이것을 유지하자라는 개조파. 이런 식으로 양파가 나뉘어서 이제 약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벗어나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잘 이루어오던 임시정부가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은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파이 조직이에요. 007이라든가 왜 이런 스파이들 나오는 영화에서 보듯이 개인 암살단 또 폭파 이런 것들 주요 지역 기지들을 폭발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에요. 이 한인애국단은 침체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직 우리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대표적 인물로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의 성함을 모르는 분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자, 이봉창과 윤봉길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봉창부터 살펴볼게요. 이봉창 지사는 한인애국단원 1호예요. 1호. 제일 먼저 도착해서 자기가 한인애국단원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봉창이 한인애국단원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김구를 찾아왔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 그러냐면 이봉창이 이때만 해도 일본 이름을 사용했었거든요. 이봉창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이봉창은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가족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본인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대요. 근데 이 일본인 그 사장님이 가혹하게 학대도 많이 하고 뭐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학대를 받아가면서 일본인에 대한 어떤 이제 저항심이 좀 생겼겠죠. 그러다가 만주로 건너가요. 국내에서는 내가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만주로 건너가서 기술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운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만주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할 때 일본인들도 운전을 배우러 만주로 많이 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인들에게 조센진이라는 이름을 듣고 차별도 받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차별과 서름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자각을 했대요. 아, 나라를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를 잃은 백성이 얼마나 큰 수모와 서름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생각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이름을 가지고 일본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일본인으로 사는 거죠. 일본인의 이름을 쓰는데도 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일본에서조차도 이런 차별을 받고, 그리고 원래 일본은 자기가 일본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조선인이지만 일본에서 같이 동화돼서 살 수 있는지를 실험해본 하나의 단계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없을 바에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러던 중에 일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신문 같은 걸 발행을 해요. 그런 신문이 또 연해주에서도 뭐 신문을 발행하고 할 때 이런 신문들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봉창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신문의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하이로 가면 조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 상하이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아주 어렵게 김구를 만났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죠. 차별을 받았다고. 일본에서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본인을 좀 알겠다라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자기가 한인애국단이 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설명을 잘 하고 설득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쿄에서 천황의 그 행렬이 있을 때
천황이 지나갈 때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목숨을 걸고. 그때 김구가 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31살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말에서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자기는 31년 동안 여러 가지의 쾌락을 받았대요. 근데 앞으로, 그렇지만 자기가 일본에서도 겪어봤고 진짜 진정한 쾌락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영원한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하여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고자 상해에 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쾌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이봉창 의사가 말한 영원한 쾌락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조국의 독립이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차별받지도 않고 수모를 당하지 않는 온전한 우리 민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 속에 뭐가 또 들어가 있느냐? 강한 나라에 대한 바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쵸? 한 나라로서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나라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제히 식민지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제국에서 일본 제국인 건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식민지라는 거, 나라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그 서름을 받았으니 여기서 영원한 쾌락이란 조국의 독립뿐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봉창이 일본 도쿄의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집니다. 하지만 실패해요. 왜냐하면 정보도 좀 부족했고요. 왜냐면 이제 이때는 뭐 군자금 같은 거 조달을 해서 폭탄도 마련하고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마차가 2대가 지나갔고 이 2대 중에 어떤 게 천황의 마차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봉창은 맨 앞에 있는 마차가 아니라 2번째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던지는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천황이 타고 있는 마차가 허술한 마차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방범이나 뭐 아니면 방탄이나 이런 철저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희생자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죠. 조선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도 그것도 도쿄 한바닥, 일본의 가장 중심지에서 폭탄을 던지다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큰 이슈가 돼요. 그리고 10월 12일, 1월 달에 하고 10개월 후에 재판을 거친 후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도 또 있어요. 이봉창 선서문. 이 선서문은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자필로 쓰고요. 이거를 이제 목에 걸고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한번 이봉창이 쓴 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예, 약간씩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한인 애국단의 선서문들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봉길 의거 사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봉길은 농촌계몽 운동에 처음에 발을 디뎠대요. 일화를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놨는데 윤 의사가 19살쯤 되었을 때 이때는 이분도 학생 활동을 또 학생으로서 또 본분이 학생이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산책길에 어떤 청년이 묘표를 여러 개를 들고 막 울면서 뛰어나오더래요. 근데 이 묘표라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무덤 같은 데 가보면 비석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세우는 비석인데 이때만 해도 조선인들의 비석을 세우는 사람들은 좀 돈 있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나무로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써서 이 자리에 누가 묻혀 있는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 묘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찾는다고 그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청년은 워낙 이제 서럽고 막 그랬으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묘표만 가져오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글을 몰랐던 청년의 이런 무지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육운동을 힘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방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야학당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한글 교육, 문맹 퇴치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런 애국계몽 운동에도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상하이로 건너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게 바로 애국단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때가 일왕의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생일을 근데 일본의 생일을 왜 홍커우 공원 중국에서 축하식을 여느냐? 이때만 해도 일본이 세력을 확장시켜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일부도 식민지가 돼 있었고요. 만주 그리고 연해주 일대에도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식민지로 확장한 지역도 꽤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확장한 식민지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일본 간부들 그 현지에 있는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위 관료들을 모아놓고 축하식을 여는 거죠. 이 축하식에서 이 윤봉길이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폭탄을 던져서 장군과 고위 관리들을 수십 명이 크게 다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큰 효과를 보게 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락 폭탄은 아니었고요. 물통에 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물통 폭탄을 만들어서 던졌다고 해요. 그리고 수류탄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시락 이제 물통 폭탄으로 가지고 들어갔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의거는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큰 획기적인 감동을 일으키게 돼요. 특히 중국, 반식민지가 이루어져 있었던 중국에서도 큰 각성이 이루어지게 돼요. 중국의 그 한 고위 관리는 100만 대군,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일개 작은 조선이란 뜻이겠죠. 일개 조선 청년 한 사람이 해냈다라는 말로 신문에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 윤봉길의 의거는 큰 반향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이 성공을 하지만 한인애국단의 역할이 커져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임시정부 사람들이 다시 화합을 하고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죠. 하지만 오히려 또 안 좋은 일도 생겨요. 일본의 탄압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일본의 탄압이 강해지면서 만주나 이런 곳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훨씬 더 위축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주 철저하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심어놓은 우리나라의 이제 밀정 스파이들에 의해서 임시정부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상하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김구와 윤봉길 사진이에요. 윤봉길 선언문 내용도 비슷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김구와 윤봉길의 사진이고요. 제가 편지 하나를 올려놨어요. 이거는 윤봉길 의사의 유언장이라고도 말을 해도 돼요. 유서라고 해도 되는데 죽기 전에 이 글을 하나 써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제가 잠깐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아들이 모순과 담인가봐요. 아들인데 강보에 쌓였대요. 강보라는 거 여러분들 애기들 이렇게 쌓아놓는 포대기 같은 거 아시나요? 그러면 아주 어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린 두 아기인 아들한테 두 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병정.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첫 번째 줄에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이 말은 자신이 통일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독립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견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독립이 되지 않는다면 내 이 아기인 아이들이 자라서 너희들도 이처럼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거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이라는 뜻은 살아있다면 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너희가 목숨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조선을 위해 독립을 위해 애쓰거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는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친필로 쓴 편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 유언장도 직접적으로 한번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두 병정이라고 부른 이유 짐작하실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내용 설명드리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사진이에요. 아까 언급했었죠.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탄압과 감시가 심해지면서 더는 그 상하이 임시정부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뭐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창 이런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 번듯했던 상하이의 청사와는 다르게 어느 집에 뭐 2층 집에 민박집 같이 의거를 하기도 하고 건물 하나를 임대를 하기는 하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건물들에 이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동영이라는 사람의 주거지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기도 해요. 이만큼 임시정부는 점점 위축되고 조직원들도 훨씬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시정부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칭에 자리를 잡게 되지요.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으쌰 힘을 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광복군이라는 이름으로요. 한국광복군은 중국군과도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고요. 영국이나 미국하고도 연합을 해서 싸우게 돼요. 자, 우리가 그리고 이런 부대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세계 정사의 변화에도 그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일본도 참여하고 여러 연합군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일본이 참여했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군의 기사가 올라가면서 연합군이 승리의 깃발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도 이런 상태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이면 힘이 없어지겠구나. 그럼 힘이 약해질 때 우리가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일본이 엄청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최후의 발악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본은 더욱더 악질적인 사건들을 많이 더 일으키게 됩니다. 자, 한국광복군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대표적인 사건 선생님이 3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미얀마 인도전선 투입. 여기에는 영국군이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영국군이 이제 우선 일본어라든가 이런 게 능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스파이나 이런 것들을 침투시킬 때도 외국인들은 외모에서 티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제 스파이로 침투하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요청을 해서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 이제 한국 광복군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이름으로요? 아니요. 영국군으로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다는 서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참전을 하지만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건 영국군, 한국광복군이었어요. 그래서 영국군과 연합을 해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도 펴요. 미국과 연합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항복이 이루어지면서 실패로 끝나기는 하지만 해방이 되기 전까지 김군은 자신이 뜻했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바람대로 이루지는 못하게 됐죠. 한국광복군의 사진이에요. 한국광복군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보면 여자들의 모습도 보여요. 군복을 입은. 한국광복군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결성되었던 뭐 조선의용대라든가 이런 군대들이 좀 모집이 되거든요. 거기에도 다 여군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 목숨을 바쳐서 싸웠다는 것도 알 수 있죠. OSS 특수부대예요. 아까 미국 부대예요. 원래는 OSS 특수부대는 미군 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암호 해석이나 포로 신문이나 이런 것들로 참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국내진공 작전도 한국 광복군하고 같이 결성을 해놓고도 해방 이후에는 남한에 들어와 있던 미군정은 이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대로 남아있게 돼버립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보면 지금 외국인들과 같이 미군들과 같이 웃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표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이 사진을 하나 담았어요. 두 나라의 힘있는 합작이 실현되는 날, 이 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하지만 이 역사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연합군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대였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는 남아있는 한국 광복군입니다. 김구가 원했던 완전한 자주독립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또 새로운 바람이 생겨나게 되죠. 그게 바로 완전한 통일이었어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됩니다.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요. 독일, 그 강한 독일도 이제 주동자였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제일 주모자였던 독일도 항복을 했는데 일본만 끝까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근데 이 원자폭탄을 터뜨리자 거의 몇십 킬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히로시마 떨어졌던 곳은 완전히 황폐화가 돼버려요. 그런데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가사키에 그거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작은 걸로 한 방을 더 떨어뜨립니다. 이 일까지 일어나자 일본은 얘네들이 우리가 계속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아무 조건도 없이 항복을 한다는 거죠. 미군이 제시하는 것, 연합군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35년 만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복 조인식을 하고 있는 일본인가 미군의 모습이에요. 저희는 통쾌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면이기도 했겠죠. 자, 해방 후에 그럼 이제 완전한 자유가 돌아왔느냐? 김구가 바랐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했던 여파는 굉장히 컸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광복 후에 북한은 소련이 이제 점령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도와주고요. 그리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련 군정과 미군정이 시작되는 거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이 언젠가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하고 이때만 해도 소련하고는 두 사상이 달랐어요. 소련은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여러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였고요. 반면에 미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 국가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두 나라는 전쟁을 하진 않지만 사상적인 전쟁, 냉전 체제가 들어가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소련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미군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군정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대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끝내는 복잡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민족주의 계열이나 사회주의 계열도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제도 사회에서도 복잡한 사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남북이 갈릴 것 같은 거예요.
지도자도 달라요. 북한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한에 이제 따로 지배자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지배자들이 따로 있죠. 김구,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끝내는 우리나라의 선거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유엔에 상정이 돼요. 우리나라의 선거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세계 유엔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엔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을 이제 우리나라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남한의 임시위원단을 보내고 북한의 임시위원단을 보내서 상황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북한은 거부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남한만 들어오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더 분위기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거. 힘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주적이지 못한 정책을 이룰 수 있게 되는가. 식민지였다는 그 여파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겠죠. 식민지는 끝났고 해방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을 김구가 아니었겠죠. 김구 선생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문 기사에도 실리고요.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연설도 하게 돼요. 한 내용을 보면 중간에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 한 문장으로서 이 김구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죠. 더 이상 남북 분단이 돼선 안 되고 북한 따로 남한 따로의 단독 정부가 수립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독립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분단이 된다느냐,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겠죠. 특히 더군다나 김구는 남한에 머물고 있었지만 북한 출신이라고 얘기했었죠. 황해도 출신. 그러다 보니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지역,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를 더 바랬던 마음이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남북협상까지 이루어져요. 하지만 남북협상까지 이루어지지만 제대로 꿈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끝내 5월 10일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고 8월 15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리고 9월 9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1948년에 나뉘었던 분단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김구가 바랬던 완벽한 통일, 하나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분단된 조국이에요. 자,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의 그림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해방이 된 후 김구 선생이 진정으로 바란 것은 바로 완전한 통일이에요. 남북이 갈리지 않은, 분단되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의 나라. 그 전에는 뭐였죠? 완전한 자주독립. 해방 전에 바랬던 소원과 해방 후에 바랬던 소원,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김구의 이런 활동들이 없었다면,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었어요. 황해도 강진학교 교사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 보면서 김구 선생님 찾으실 수 있을까요? 예, 한눈에 저는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김구 선생님의 얼굴을 찾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이 얼굴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봉창 선생, 그리고 윤봉길 선생의 얼굴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는 한문으로 독립만세라고 쓴 휘호예요. 김구가 직접 쓴 휘호고, 이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독립만세를 마음속으로 부르짖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김구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구는 우리가 개화기서부터 그 한일 병합 후 그리고 한일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이후에 분단이 되기 전까지, 그쵸? 통일이 되기 전까지, 이제 분단이 되기 전까지의 상황을 모두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김구에 대한 거를 한번 쭉 훑어준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한일 일제강점기 전서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 독립운동을 원하는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지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김구를 한번 살펴봤던 건데, 김구는 창암, 창수, 그리고 나중에 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여러 번의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김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대부분 가명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우리 을미사변 말씀드렸죠. 을미사변의 그 공모자였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습지다 사건, 그 얘기 말씀드리면서 을미사변의 치욕스러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안중근을 돕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감옥에 여러 번 투옥이 되죠. 그 이후에 40대 중반이 되면서 상하이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할 때 큰 주역이 됐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이후에 해방될 때까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분이 바로 김구예요. 중간에 한 20년대 들어가서 한 4, 5년 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흔들리고 나서 그 흔들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버리고 떠나는 분도 있었고,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김구는 이 정부를 끝까지 끌고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새롭게 으쌰으쌰 해볼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힘을 내보자 해서 30년대에 새로 만든 게 한인애국단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인애국단은 대대적인 뭐 군대나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1대1로 해서 뭐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주요 기구나 주요 단체를 폭파하는 이런 작전을 피는 스파이 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이봉창, 윤봉길도 살펴보셨었죠.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원래는 우리는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독립이 해방이 되고 났을 때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된 이유가, 북쪽은 러시아가, 소련이 일찌감치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가치관의 차이로 우리나라를 반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합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지만 끝내는 그 꿈도 이루지 못하고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연설도 하고 남북 협상도 시도도 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된 나라에서, 조국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이후에도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48년 이후 49년에 돌아가시게 되죠.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답사 영상 할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봉창, 윤봉길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체가 하나 있는데,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한인애국단보다는 한 10여 년 먼저 만들어진 단체죠. 이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의열단이 한인애국단처럼 1대1 뭐 이런 첩보 작전을 펴는 암살단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석주 아는,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석주, 뭐 김익상 이런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키거나 일본의 회사, 경찰서 이런 것들을 폭파하는 역할을 한 그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인애국단, 의열단 모두 다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열단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앞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어요. 무장투쟁,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외교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력을 양성시켜야 한다, 실력 양성, 인재 양성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임시로 만든 정부. 그래서 여기에서는 독립공채라든가 뭐 연통제, 교통국 같은 걸 만들어서 해외에 있으니까 국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이 처음에 임시정부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인애국단 활동 후에 오히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흐트러지게 돼요. 왜냐하면 일본의 방해도 심해지고 일본이 중국, 그러니까 만주의 일부, 중국 이런 땅까지 반식민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미치는 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이. 그래서 중국의 각 지역을 떠돌게 되죠.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그리고 40년도에 충칭에서 정착을 했다는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한국 광복군도 만들고 지금의 헌법의 기초가 됐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령도 만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흐지부지하게 돼버렸죠. 왜냐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해방이 돼서. 그쵸? 그리고 우리 한국 광복군들은 영국군을 도와서 미얀마나 인도, 그쵸? 그래서 영국군을 도와서 미얀마, 인도에서도 활동하고 미군과 함께 OSS 특수부대에서도 일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해방된 이후에 인정받지 못하죠.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지만 영국군이었고 미국군이었어요.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군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역사 속에서 여기에서 일했던 많은 한국 광복군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자신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구는 해방 전의 꿈과 해방 후의 꿈을 말씀드렸었어요. 해방 전은 완전한 자주독립, 해방 후는 완전한 통일정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꿈 다 못 이루었죠. 하지만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선진국 대열에 한 발 내딛었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간다면 김구의 마지막 꿈, 완전한 하나의 정부,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3.1운동에 관련돼서 3.1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저희랑 가까운 수원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